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나가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드릴게요.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코리아의 김희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네, 자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유익한 상담해 주시기를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떤 상담이 접수가 됐는지 미리 한번 살펴볼게요. 준강간죄 전력, 추후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혼 후 자녀를 한 명씩 맡을 수 있나요? 억울한 뺑소니 신고, 동생 전세보증금 도와주면 증여가 되나요?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상식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는 시간. 자, 화요일은요, 가장 뜨거운 현재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해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인사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해 오셨는지요? 예. 네, 오늘 준비한 그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요. 네.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있어서 그 분양받은 사람들의 실거주 의무 기간에 대한 법률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분양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면서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폐지하자 이런 내용으로 하는 이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어서 오늘 네.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그 전매금지 기간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완화하는 그 주택법 시행령도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이슈는 많은 분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네.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상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실거주 의무가 정확히 어떤 법안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이 법안의 취지는 뭐냐면요. 그 보통 시세보다 분양가가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 투기 수요들이 좀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 투기 수요를 좀 막고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고 네. 거기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실거주하게끔 이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현행 실거주 의무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미만인 경우에는 공공택지의 경우는 5년, 그 이상인 경우에는 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고요. 그게 이제 비수도권으로 가게 되면은 3년, 2년 이렇게 실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그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같은 건가요? 예, 보통 이제 그 주택법 57조 2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이제 실거주 의무 기간이 규정돼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전월세를 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거를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 그럼 같은 의미인 거네요. 예, 예. 자, 그 앞서서 말씀하신 분양권 전매 제한 폐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예. 네. 최근에 이제 주택법 올해 4월 7일에 주택법 시행령이 이제 개정되어서 시행되었는데요. 네.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 전매 금지 기간을 설정을 했는데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최대 5년, 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한 5년 정도였는데 이게 각각 공공택지, 규제지역, 분양가 상향제 이런 지역에 있어서 이게 3년 내지 1년으로 단축되는 그 시행령이 시행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만 벗어나면은 네. 요 기간만 벗어나게 되면 이제 분양권 얼마든지 전매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만큼 이제 그 분양권을 자유롭게 전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주택 시장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라고 하죠. 그것도 네. 가능해지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요 네. 전매권 금지되는 기간만 벗어나면은 아. 그렇게도 가능하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요. 분양권 전매 제한 폐지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긴밀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네,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은요, 이제 주택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직까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실거주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분양권 전매는 또 그 완화가 돼서 허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주택법이 개정되어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네. 분양자는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주택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요거를 어기게 되는 경우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LH에 그걸 매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도되는 경우에 매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냐면 그 분양가에다가 그 예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제 정기 예금의 이율 정도를 붙여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헐값에 매도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매 제한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좀 실익은 많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요. 네. 전매 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만 가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령 개정은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정부의 의지가 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 대책에 맞춰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됐는데요.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그 실거주 의무, 요거는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예, 실거주 의무 기간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실거주 의무 기간은 시행령에 적용이 되어 있지만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 의무 규정 자체는 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 이건 계속 존속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제가 잘 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들었는지 네. 알려주세요. 네네. 자, 그러니까 전매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분양권 매매는 가능해졌지만 그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매가 불가능한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분양권 매매를 노리는 분들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예.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전매 제한이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네.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에 내가 적용을 받는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실거주 의무는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분양을 받았을 때 적용을 받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의 주택을 내가 분양을 받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또 분양가 상한제가 최근에 이제 몇 차례 개정이 됐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올해 1월 3일에서는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돼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 규제에서 풀어줬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의하실 점은 근데 내가 분양받을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1월 3일 이전에는 서울의 거의 대부분의 구들이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았어요. 네. 그 때문에 그렇죠. 내가 분양받았을 당시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의 아파트를 샀다면 시기가 중요하네요. 예, 그렇죠. 그 예. 시기를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 의무에 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그러면 전매를 하더라도 내가 꼭 거기 들어가서 네. 사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예.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인가, 그리고 언제 매매를 했느냐, 그것도 참 관건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그리고 전매 제한 폐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련 계획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 준강간죄로 이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고소를 지금 당한 입장이시라고요. 네네. 아, 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제가 4월 30일경에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 방을 여성분을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알게 됐는데 그 여성분 이제 같이 술 먹자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같이 만나서 이제 수다를 이제 좀 이제 수다를 또는 도중에 이런 발생이 이제 됐거든요. 예. 중간간제로.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변호사를 좀 구입을 해서 어떻게 방어를 대처할 건지 그건 좀 궁금해서 전화했거든요. 일단은 지금 변호사님이 옆에서 듣고 계신데요. 자세한 그 사건의 정황을 좀 저희가 들어야 상담이 좀 깊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하고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좀 자세한 설명 좀 들어볼게요. 네, 변호사님 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셔서 상황을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그 고소장을 열람등사 해보셨나요?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하게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고소장 열람등사 신청하신 다음에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그 본인의 좀 입장을 정하셔야 돼요. 네. 내가 죄를 인정하지만 양형을 다투는 건지 네. 아니면은 내가 무죄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좀 변호사 상의를 해서 입장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수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당시에 근데 이제 중간간이란 거는 심신 상실이나 또는 한거불능 상태가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술을 드시고 나서 그 성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당시에 그분하고 성관계 맺으신 장소는 어디세요? 모텔 쪽에입니다. 아, 그럼 혹시 모텔 쪽에 네. 그 모텔 쪽에 들어가는 장면에 CCTV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거는 확보를 하셨나요? 네, 확보를 했고, 예.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 여성분이 이제 2박 3일 동안 그 모텔에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일단. 아, 2박 3일 동안 계셨다고요? 네, 그분이. 아, 그분은 2박 3일 동안 계시고 그러면 상담자께서는요? 저는 이제 마지막 밤 일요일 저녁에 간 거, 아침에 간 거죠. 아, 그분은 2박 3일 체류 기간 중에 마지막 날 그 호텔에 가셨다는 거죠? 모텔에?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저기 술을 드시게 되신 경위는 오픈 채팅을 하다가 그분하고 이제 술을 드시게 된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밖에서 술을 드시고 그러면 그 모텔에 가신 이유는 어떤 경위로 가시게 된 거예요? 뭐 가서 한 잔 더 하자 그러셨나요? 그게 아니고 그 여성분이 밖에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분이 이제 모텔로 이제 오라 해서 간 거고. 아, 처음 그리고 보는 사이인데 바로 모텔로 오라고 그랬나요? 그 여성분이 모텔에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네. 채팅을 하다 보니 네. 그분이 묵고 있는 모텔로 와서 오라 이렇게 하셨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오픈 채팅 기록도 다 남아 있나요? 확보하셨나요?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시에 그러면 음주를 하셨을 때
네. 그 음주하셨을 때 취하신 정도나 음주량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그때는 제가 술을 안 먹고 갔고요. 예. 그리고 그 상대방은 술을 안 취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취하지 않았다고요? 네. 네. 그 술은 어떻게 뭐 몇 병이나 드셨어요? 주량은 그때? 한 2병 정도 먹었습니다. 소주요? 네. 그럼 그분은 그때 당시에 뭐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좀 인사불성인 상태셨나요? 어떠셨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는 이유는 상담자께서 기억이 안 나시는 거세요? 그렇죠. 술을 너무 많이 드셔. 본인께서 술을 많이 드셔서 기억 자체가 안 나시는 거예요? 저는 술을 많이 좋아하긴 해서 예. 그거는 이제 기억이 나면 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기억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관계를 했을 당시요.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 할 때는 그 여성분이 먼저 직접적으로 먼저를 주장하셨고 네. 그분이 이제 발전기고 이제 좀 그게 있어서 예. 많이 있어요. 그분이 먼저 원해서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거부를 했었거든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근데 누가 끝까지 거부를 이제- 하셨다는 건가요? 누가 뭐를 거부하셨어요? 성관계를 거부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상담자께서요? 네. 네, 네. 거부를 한 도중에 그 예. 여성분이 계속 저한테 이제 듣고 그게 또 이슈가 좀 계속 있어서 네. 그게 발생된 일이거든요, 지금. 아,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제 3자가 이제 그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자는 또 다른 사람인가요? 네. 누가 신고를 했죠? 그 동네 보면 이런 데 오시면 뭐 동네 누나, 뭐 동네 뭐 오빠, 형, 동생 있는 사람들이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어떤 신고를 내용은 일단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나요? 네, 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관계 직후에 출동을 했단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때는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제가 집에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여성분한테 예. 그렇게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집에 가는 도중에 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모텔에서 나오신 다음에 삼자가 신고를 했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고소를 그 여자분이 하셨을 텐데 그 여자분도 내가 뭐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성관계를 당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쭉 상담하신 내용을 봤을 때 내가 네. 죄를 인정하지만 양형을 다투실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무죄를 주장하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이제 크게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좀 이렇게 강제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는 게 좀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합의를 했다 치더라도 그때 당시 이분이 뭐 거의 의식불명, 술을 너무 많이 취해갖고 뭐 의식조차 없으신 상태거나 아니면 의식은 있지만 한거불능이라고 하거든요. 뭐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당시에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뭐 음주 속도는 어땠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증거를 수집하시고요. 그리고 만나시게 된 경위가 좀 지금 보통의 사건하고는 좀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밖에서 보통 뭐 술을 먹다가 모텔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과정에 오고 간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성관계에 대한 좀 자발적인 의사가 그 경위 과정에서 좀 나타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증거를 수집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그 성관계 당시 그 모텔 안에서는 어떤 뭐 네네. 녹취나 이런 거는 혹시 없으신가요? 녹취를 제가 하려 했는데 예. 배터리가 없어서 녹취를 못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럼 모텔 안에서 일어난 일은 좀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또 진술이 일관됐는지를 또 따져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고소 피해를 주장하시는 분들 이제 조사를 받으실 텐데 그분의 진술이 어땠는지도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피해를 이제 주장하시는 시점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도 또 검토를 해서 그분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도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좀 다퉈보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고요. 또 지금 고소를 당하신 입장에서도 진술이 좀 일관되게 나가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가 막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그 지금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진술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를 방어할지를 먼저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진술도 어느 방향으로 할지도 좀 미리 그 변호사랑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혹시 예. 예. 마지막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 여성분이랑 그 아까 제3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제 생활의 약자가 그걸 듣고 나면, 예,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라는 말을 나오면, 네? 예, 사회적 이제 어떤 약자요. 반응이 나올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지금 질문하신 걸 제가 좀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으셔 갖고요.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여성분이나 그 예. 제3자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회적 약자로 들고 나면 그분들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참 궁금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사회적 약자가 그분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가 이제 사회적 약자가 되는데, 아, 예, 예, 예. 네. 이거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참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반응이라니요? 어떤 반응?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나올 거잖아요. 뭐 예. 자기들이 잘못 신고했다, 정말 죄송하다. 네, 네. 그 방식은 좀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참 궁금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네. 우선 이제 고소장에 그런 게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선 고소장을 열람을 하시면 그분들이 그 사건의 경위라든가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다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장을 먼저 열람 등사하시고 그 주장을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낼까 해서 무죄를 예. 받을까. 예, 예, 그러니까 정관하면 또 그렇잖아요. 예, 얘기를 하는 거. 예, 궁금해서 네, 일단 지금 그 상담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고소장조차 열람하지 않은 상태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 고소장을 열람해 보시면 거기 고소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주장을 잘 정리하시고 또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 같은 것들을 일단 수집을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그리고 또 신빙성을 위해서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고소장부터 열람하신 후에 입장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혹시 마지막 궁금한 게 예,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궁금한데 우리가 핸드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아이폰이 녹음이 안 돼서 이거 녹음했던 이제 자료를 수집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이걸 어떻게 수사 관계를 이제 나가는지 모르면서 전화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녹취록이 없는 상태라면 네. 이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진술을 여러 측면에서 물어봐요. 조사를 여러 차례 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기소가 되면 법원에 가서 또 진술을 해야 되고 피해자 같은 경우도 증인으로 법정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사기관이나 어떤 판사 앞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하기 때문에 그 진술이 정말 만약에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모순되거나 이런 허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파고들어서 그 상대방의 진술이 모순되고 나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 증거 자료는 일단 CCTV나 정황이나 그 예. 활동 내용이나 예. 그리고 모델 이제 CCTV가 다 확보를 해놨거든요, 지금요. 네네. 그 정황을 이제 다 준비할 건 뭐 있을까요, 혹시? 우선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 외에는 또 추가적인 거는 이제 고소장을 우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소장을 보시고, 그리고 또 좀 특이한 게 또 신고자랑 피해자가 지금 다른 입장이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둘 간에 또 어떤 무슨 관계인지도 한번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이 계실 때 분명 삼자랑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신 분하고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분명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신고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뭐 지금 와서 뭐 증거를 어떻게 저희가 수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중에 다 법원 단계 가면은 다 열람 등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그런 자료를 나중에 확보하신 다음에 대응을 또 그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많은데.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도 그 고소장을 열람해서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지를 좀 알면 확실히 좀 상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변호사님?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소장부터 확인을 하시고 그 후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상담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 또 이어서 저희가 또 이메일로 들어온 여러분의 사연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18년 차인 저희 부부는 지금 이혼 소송 중입니다. 큰아이가 17살 아들, 둘째가 12살 딸로 지금은 둘 다 아빠가 데리고 있습니다. 저는 따로 집을 구할 형편이 못 돼서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아이들과는 매일 전화로 연락하고 주말에는 따로 밖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아빠가 아이들과 제가 연락하거나 만나는 걸 싫어하고 아이들에게 눈치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빠 몰래 저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딸은 빨리 엄마와 살고 싶다며 매일 눈물바람입니다. 딸아이와 달리 고등학교 1학년 큰아들은 자신이 뭘 하든 간섭 안 하고 내버려두는 아빠와 사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둘 다 제가 키우고 싶지만 저도 상황이 녹록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면 아들 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아빠가 아들을 양육하게 되면 제가 딸만이라도 키울 수 있는지, 큰아이 작은아이 따로 분리양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들도 참 상처가 크지만 그 자녀들도 상처가 참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타까운데요. 자, 일단 한 사람이 양육자가 되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잖아요. 이혼을 했을 경우. 그런데 요즘은 또 어떤가요? 이렇게 공동 양육이나 분리 양육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은 이제 보통은 한 사람이 다 양육을 맡게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공동 양육이나 분리 양육에 대해서는 법원은 되게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동 양육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일주일에 며칠은 어머니가 양육을 하고 나머지 며칠은 뭐 아빠가 양육을 하고 네. 이런 형태고, 분리 양육은 뭐 형제가 예를 들어 삼형제다. 근데 뭐 첫째, 둘째는 뭐 엄마가 양육을 하고 네. 셋째는 뭐 이제 아빠가 양육을 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둘 다 법원이 그렇게 인정하는데 흔한 좀 케이스는 흔한 아니군요. 케이스는 아니고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를 들면 공동 양육 같은 경우는 네. 아이들이 그러면은 아빠 집, 엄마 집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죽어도 불안정해지고 뭐 학교도 다녀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분리양육 같은 경우는 또 왜 신중하냐면
형제들이 보통 같이 커야 네. 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텐데 따로 키우다 보면 좀 생이별 아닌 생이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의 예. 입장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법이.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양육을 하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녀를 모두 데려오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한 명이라도 데려올 수 있을지 뭐 이런 사례들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법원에서 이혼 소송 시에 양육자를 지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 구체적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법원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거는 자녀들의 성장과 양육의 복리에 무엇이 가장 적합할지 그 기준으로 따지는데요. 네. 좀 세부적인 기준을 따져보면 양육자의 뭐 경제적인 능력도 우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자녀의 성별, 네. 그리고 양육자와의 어떤 친밀도, 애정, 그리고 과연 이 양육자가 그 양육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양육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 양육자가 이 자녀를 키우는 게 가장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다 이런 판단으로 이제 양육자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은 아빠랑 사는 게 편해하는 것 같고 또 5학년인 딸 같은 경우는 엄마랑 살고 싶은 의사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혹시 아이들이 원한다면 분리 네. 양육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것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물론 뭐 자녀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네. 자녀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분리양육을 하는 경우는 양육자가 2명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법원은 또 이런 관점도 살펴보는데요. 네. 이 양육자가 분리되는 경우에는 이 양육자들 간에 서로 양육의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분리양육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첫째 아들을 내가 키운다. 그러면은 내가 나머지 자식들을 그러면 키우지 않으니까 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양육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양육하지 않는 다른 자식들에 대해서는 내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자가 분리되더라도 면접교섭권으로 서로 이제 그 왕래가 오고 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분리양육을 하면서 면접교섭까지 행사하는데 서로 이제 잘 그 부모끼리도 잘 그 이혼한 사이지만 이렇게 좀 협력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협력까지도 본다. 살펴보고 또 이런 것도 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양육자 한 명이 뭐 자식이 여러 명인데 그걸 다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이제 그 능력에 맞춰서 분리 양육하는 게 자녀들한테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사정까지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력이 잘 되는지 그리고 사정이 어떤지를 잘 좀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되네요. 네, 법원의 네. 판단에 예. 맡기면서. 예.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자꾸 집요하게 네.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남편에게 분리양육이나 공동양육을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도 남편분께서 지금 분리양육, 공동양육 원하지 않고 본인이 다 키우기를 원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의견이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연자분과. 네. 이러한 경우에는 공동양육, 분리양육 가능할까요? 서로가 내가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네. 음. 근데 이제 양육자의 의사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협력이 돼야 되거든요. 분리양육이나 공동양육을 하려면.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의사라면 남편이 그걸 원하지 않는 의사라면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긴 그래요. 네. 법원 입장에서도 인정하는데 신중한데 더더구나 이제 양육자가 그런 의사라면 더 신중할 수밖에 없겠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떤 그 법원도 되게 이렇게 딱 명확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뭐 1심에서는 한쪽 양육권자를 지정했다가 2심에서는 또 공동 양육을 인정을 했다가 그게 또 대법원 가서도 파기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양육자의 의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협력을 계속 강조하셨는데 그러다가 그런 과정에서 그냥 같이 사시는 건 어떨까? 이왕이면 그죠? 이렇게 네네. 협력을 노력하기 위해서라면 예.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자 법원에서 공동친권 그리고 공동 양육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면 어떤 사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 친권, 공동 양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양쪽 부모 간의 어떤 애정이나 네. 유대 관계의 어떤 필요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쪽이 양육을 하다가 나머지는 이제 양육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다가 면접교섭권 행사가 거의 실질상 양육에 유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돼버리면서 나중에 이제 공동 양육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런 그래서 식으로. 뭐 그런 좀 여러 가지 사정을 보아서 또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한 명은 면접교섭 행사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뭐 이혼 전으로 돌아갈 수는 그렇죠. 힘들겠지만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왕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공동 양육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뭐 아이들은 또 학교에 따라서 교육 환경도 중요하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여지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냥 이혼하는 건 쉽지만 자식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건 정말 네.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주변을 네. 봐도 그렇고 우리 상담자분을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법원에서도 아까 제일 우선시하는 거는 자녀의 양육, 성장, 복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혼과 양육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혼은 사실 감정적일 수 있지만 양육에 대해서는 좀 감정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양육을 하는 게 좋을지를 네. 최우선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마음을 울리는 얘기. 네. 본인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잘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 달 전 저는 늦은 새벽에 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전멸 등으로 변경돼 있던 도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 급정거를 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고 보행자는 놀랐는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보행자는 다친 곳이 없다며 곧바로 집으로 향했고 저 또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한 데다가 다친 곳이 없다고 하니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고 이후에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두는 등 다친 보행자에게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형사처벌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 보행자는 제 차의 앞 범퍼에 살짝 부딪혀 목과 어깨에 갈비뼈가 아프다며 전치 2주 진단서와 함께 저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사실 좀 억울한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 상당 부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당시에는 괜찮다고 해서 집에 갔는데 뒤늦게 이제 또 고소를 당한 입장이시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 상담자분께서 적용받게 되는 혐의 몇 개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사연만 두고 봤을 때. 네. 이 사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건인데요. 네. 이게 법률적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운전죄가 되게 됩니다. 네네. 그걸 뺑소니죄라고 하는데요. 도주 차량 운전죄는 사람을 과실로 사상케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네. 그래서 특가법상 도주 차량 운전죄가 성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처리법상 그 과실치사상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죄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혐의가 다 문제될 수 있는데 네. 만약에 도주 차량 운전죄가 성립을 하면 요 나머지 두 범죄는 흡수되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도주 차량죄만 성립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그 사고에 대해서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신고를 게을리한 의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미신고죄, 그다음에 안전의무 위반죄 이런 것도 성립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요 정도의 혐의가 성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억지로라도 끌고 병원을 갔어야 하는지 신고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죠? 그렇죠. 네. 예. 자, 사실 보행자도 좀 주변을 살필 의무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사연에 의하면 무단횡단, 그러니까 빨간 신호등에 횡단을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상담자분의 과실 이런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보시나요? 네.
이제 이거는 좀 만약에 민사 소송의 문제였다면 네. 이제 뭐 과실의 비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실 비율에 따라서 책임이 좀 경해질 수도 있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좀 형사 소송은 과실이 적든 많든지 간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로 인해서 업무상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네. 뺑소니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실 정도는 좀 감경될 수도 있지만 과실이 좀 인정된다면 네. 죄를 면하기는 어렵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주의하실 부분은 횡단보도 빨간불이라면 보행자가 건너면 안 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하다가 이제 사고가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보행자의 과실이 클 수가 있지만 예. 운전자는 아무리 보행 신호가 빨간 신호라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항상 조심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 참 그렇군요. 일단은 뭐 어찌 됐든 운전자 입장이 조금 더 무거운 그 책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보행자보다는. 네. 자, 보행자의 상해 수준이 전치 2주로 경미한 편이고 사고 시각도 늦은 밤, 또 새벽 시간대이기도 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과실 비율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어때요? 네. 제가 하나 뭐 무죄 법원에서 이제 무죄 판결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한 속도 예를 들면 요즘에는 도로가 거의 다 한 시속 60km잖아요. 그 제한 속도를 준수하였고, 네. 그러니까 제일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과실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사상케 하지 않으리란 거를 회피할 수 있었고 네. 충분히 예견할 수 없었다. 여기 무단횡단한 사람을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거기에 관한 주장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편도 5차선 도로라면 사람을 건너기라는 걸 쉽게 예상하기가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에는 되게 뭐 야간이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나는 뭐 시속 60km 도로에서 뭐 시속 50km로 주행하고 있었고 전방 주시 의무를 회퇴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데서 사람이 튀어나왔다거나 네. 뭐 이런 경우라면 과실이 좀 부정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 안전주의 의무를 다해왔다라는 거에 대한 좀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끝으로 상담자분 지금 많이 당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될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업무상 과실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전치 2주의 상해 이제 진단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사고 당시에 객관적인 영상을 좀 한번 취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판례는 극히 경미한 상처의 경우에는 또 그 도주 차량 운전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아주 극히 경미한 상처라거나 아니면 뭐 인과성이 또 부정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이번에도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고민 한번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여동생이 이번에 월세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로 옮기게 됐는데요. 보증금이 좀 모자라서 제가 5천만 원 정도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증여가 되나요?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있나요? 찾아보니까 남매사의 증여는 1,000만 원 면제라고 들었는데 그럼 증여세를 따로 내야 할지 그리고 저도 증여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저희가 좀 빠르게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형제 남매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 워낙 많죠. 근데 주는 경우와 또 빌려주는 경우가 다른가요? 네. 그러니까 주는 경우는 보통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증여가 되는 것이고요. 빌려주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대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다르게 되죠. 너무 당연한 질문을 네. 제가 드렸군요. 네. 자, 상담자님의 사연처럼 5천만 원을 주게 되면 그럼 증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네. 자, 그러면 형제 간의 증여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면제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맞는지요? 예. 네. 그러니까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증여세 과세 표준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있어서 그 10년 동안 형제간의 증여는 1,000만 원까지는 공제하게 돼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되는 거군요. 예, 그렇죠. 자, 또 이분이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이런 경우에 돈을 받은 동생분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요? 네. 그러니까 세무조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항상 나오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보통 어떤 그럴 수 이슈가 있죠. 있을 맞아요. 때 세무조사를 하게 되는데 네.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보통은 이제 거액의 고가의 주택을 매수할 때 이 네. 자금의 출처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걸 소명하라고 요구를 하죠.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요즘에는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도 워낙 고가가 많기 때문에 뭐 10억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뭐 내는 경우에는 네. 자금 출처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 내부 기준이 있겠지만 뭐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상속이 발생했을 때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예. 또 세무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경우는 한 10년치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치 계좌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이제 증여자와 수중자 간에 어떤 상속 이슈가 있다. 그러면 한 10년치 정도는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 뭐 4, 5천으로는 나오시지 않겠네요. 예, 워낙 좀, 바쁘시니까 네, 또 이분들도 그렇죠.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보통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증여를 해준 사람도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요?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수중자만 신고하고 증여세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혹시나 증여가 아닌 또 증여세가 또 워낙 세기 때문에 네.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보증금을 도와주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요. 증여의 방식이 아니라 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주의하실 거는 대여를 할 때 네. 국가에서는 이제 적정 이자율을 4.6% 정도로 지금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4.6%의 적정 이자율보다 저리로 보통은 빌려주게 되겠죠. 네. 형제간에 돈을 그렇죠. 빌려주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적정 이자율에 대한 이자와 그리고 실제로 이자율을 산정을 해서 낸 이자 간의 그 차액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제간의 증여의 그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그게 몇 년 동안 쌓여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증여세가 납부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임시적으로 뭐 몇 년, 뭐 전세 보증금이란 건 몇 년 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네. 그 기간 동안 뭐 저리로 빌려준다면 네. 증여하는 것보다는 좀 절세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꿀팁인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그 적정 이자율과 그런 그게 1,000만 원 이하일 네. 때는 네. 증여세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방법도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형제 자매 간에 또 그런 금전 거래로 인해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랄 게 따로 있을까요? 예. 그래서 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여를 한다, 돈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네. 형제간에도 좀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나중에 이게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형제간의 금전 거래가 나중에 어떤 분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더 길게 보면은 이게 뭐 나중에 뭐 상속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또 금전 거래에 따른 뭐 증여라고 하더라도 증여 계약서를 그럼 써놓는다거나 차용증을 써놓는다거나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정말 뭐 형제 자매 간에 당연히 갚겠지 그런 게 어딨어 이랬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돈 거래는 정말 확실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용증이라든지 또 증여 계약서 같은 걸 미리 작성하셔서 차후에 그런 불상사를 좀 미리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법률상담 통해서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저희가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성 변호사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